세컨드홈 지원 확대,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집을 살 때는 보게끔 되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전부 다 혜택을 주겠다 하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디가 인구 감소 지역이냐? 인구 감소 지역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걸 제가 봤더니 여기 뭐가 있죠? 충청도에 어디가 있죠? 제천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상북도에 어디가 있죠? 안동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안동하고 제천하고를 지금 두 개 추천을 했는데 둘 다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팔고 했대 취득세부터 양도세부터 모든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추천한 그 제천의 아파트도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제가 오늘 또다시 설명할 안동도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째 물건입니다. 안동의 2024-1050 강제경매입니다. 안동시 임하면 대지 222평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채무자 거주가 중이고 법정상권 성립하고 은행 근저당 설정은 없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었다가 건물은 취하가 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취하시켰는지 참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참 재주도 좋다. 저보고 누가 우리 수강생들 저보고 어떻게 좀 취하 좀 시켜주겠는데 저는 어떻게 취하를 시켰는지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건 취하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물건번호 1번, 2번을 다 같이 경매로 집어넣었죠. 집어넣는데 이건 땅만 있는데도 얼마에? 105%의 신권으로 낙찰을 받았죠. 이게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인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받았다고 전부 보는 겁니다. 이건 신권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죠. 살고 있는 집인데도 한 번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전을 105%의 낙찰을 받았는데 전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해요? 살고 있는 집이 더 중요하죠. 근데 살고 있는 집은 한번 유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는데 자 보십시오. 6,700짜리가 4,700까지 하락했는데 70%에 하락했는데도 제가 추천한 겁니다. 다른 것처럼 49%까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지가 두 필지죠. 거기에 보면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창고와 주택은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한 필지는 창고가 지어져 있고 한 필지는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창고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창고, 한 필지는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연취락지구. 일종의 준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 때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지만은 주거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많이 활발해 있기 때문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지면은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라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끔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근데 이게 뭐 하는 집 같아요? 농사 짓는 집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고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있죠? 이게 뭐죠? 냉장고예요, 냉동고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왜 이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매각 제외를 했을까 하고 제가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처음에는 뭐냐면 코리아 이런 데서 정말 압류도 하고 뭐 해서 경매를 집어넣지. 경매 경시 결정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뭘 했어요? 취하시켰죠. 그러니까 땅만 경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건물도 같이 경매가 그 채무자의 이름으로 건물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시켜서 땅만 경매로 나오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어떤지 몰라도 누가 건물 제 땅만 살 사람이 있겠는가 싶어서 한번 유찰을 시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아까 항상 얘기했죠. 제가 우리가 특수경매 입찰에 들어갈 때는 살 사람은 누구한테다가 얼마에 어떻게 팔겠는가를 검토해보고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입찰에 들어가자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 매각지 우리가 땅을 사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건물 주인이 다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니까 법정 시한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내가 사고 건물 주인에게 너 내 땅 사라 했더니 안 사. 그러면 뭘 했죠? 지료를 주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료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께서 어느 시골에 집을 놓고 사는데 법정 시한권이 있으니까 내 땅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매달 지료를 주면서 몇 년이고 살면서 근처에 농사를 짓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감정가격이라도 땅을 다시 사면은 아까 1억 8천이라는 빚 갚아버리고 땅을 한 5천이고 6천이고 다시 사서 자기가 가져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법정상권이 있어서 지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십 개를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낙찰을 받아봤는데 제일 오랫동안 지료를 준 사람이 한 5, 6개월 정도 지료를 주다가 다시 어떻게 좀 내가 좀 싸게 좀 나한테 좀 다시 넘겨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료를 주면서 끝까지 버텼던 적은 있습니다. 언제?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월세를 받으니까 그냥 내 건물을 가지고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내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월세 계속 주고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매월 월세를 계속 줍니다. 이게 언제까지 줘야 되죠? 언제까지? 꼭 살 때까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가서 땅값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지 지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먼저 번에 우리가 그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거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뭐냐면 지료를 27만 원인가 얼마를 주라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낮은 가격,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27만 원인가 했는데 막상 그 건물 주인한테 갔더니 그 시골에 사시는 분이 내가 여기서 27만 원씩 주고 어떻게 사냐? 차라리 내 건물을 그냥 사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시골에 이런 계신 분들은 많은 걸 우리가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 월세를 뭐 30만 원, 40, 50만 원 주고 사는 것도 임시로 사는 것도 주고 가는 경우 있지만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은 27만 원만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내냐? 난 못 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게 제가 보기에는 법정 시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합의가 된다. 왜? 건물이 어때요? 이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을 포기하겠냐고. 땅값이라고 해봐야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갖고 이 건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낙찰만 받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 거고 또 하나 아까 안동과 제천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취등록세부터 양도세까지 모든 것이 특혜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낙찰 받으면 특수경우에는 낙찰 받으면 30%만 해결이 된 겁니다. 나머지 40%는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이 끝나서 매도를 하고 나야지 100%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을 받고 내가 지금서부터 이 사람하고 낙찰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됐을 때 수익을 최단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 특수유면은 낙찰만 받았다고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낙찰을 받으면은 의논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저가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했을 때에 2주택으로 지각하면 4%, 8%, 12%까지 하게끔 되는데 이 저가주택 옛날에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2억 원까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10번째. 자, 보십시오. 충주 지원의 2024-2650 임의 경매입니다. 음성군 소하면 대지 300평에 전이 600평입니다. 주택 및 창고 포함이고 임의 경매고 일부는 대지고 일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농지가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도 신청을 하고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2억 원 미만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이러한 것을 샀을 때 취등록세를 중과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지만은 내가 1가구 2주택으로 여기다 농사를 지면서 세컨드를 지면서 농업인을 만들면서 소유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추천을 했고 제가 이거를 건설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 진지가 얼마 안 되고 이 전부 다가 농지로 있던 거를 분할을 시켰는데 이 분할을 시킨 이 당사자는 땅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4억 5,900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8천까지 이제. 그러니까 농지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2억 원 미만인데 그러니까 농지 빼놓고 나면 아까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안 한다 그랬죠. 서울에 1가구 1주택이 있어도 이거는 안 친다 이런 뜻입니다. 1층, 2층에 단독주택이고 전이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전이 두 필지. 그러니까 전이 전부 다 세 필지고 대지가 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으로 돼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일부 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포장을 해놨더라.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거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증을 발급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농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이것도 여기도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인데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농지인데 이 옆에 건물이 침범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아마 여기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서 나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요걸 가지고 보십시다. 땅을 이 사람이 참 땅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농지를 분할할 때는 제일 먼저 뭐냐면 지목이 바뀌게끔 되면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이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대부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한쪽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앉혔을 텐데 가운데도 안 찍고 오른쪽에 왼쪽을 분할을 해놨죠. 분할하는 건데 그거 뭐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제가 본 게 이렇게 보면 이 뒷땅이 맹지다 보니까 우리 땅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농지, 이쪽에 농지를, 여기 농지죠. 여기에 농지를 들어갈 때 이쪽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4m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자기가 대지가 넓어지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전부 다 팔게끔 이 도로를 넓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이 어차피 자기가 이거를 살게끔 되면 이 앞에 땅을 사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다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여기 보면 건물을 지려면 이 땅 사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만 대지로 만들었고 분할한 것은 왼쪽 거를 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팔고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팔겠다는 걸 다 준비를 해놓고 분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농지가 돼 있고 여기 보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인데 일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 일부 여기 밑에 그 연두색이 농림지역이고 파란색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일부 아주 조금이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농림지역은 우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그 땅이 50%가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51%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49%가 농림지역으로 됐으면 그 땅에 건물을 질 때는 51%로 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조금이 농림지역이라고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로 이용해서 건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보시면 이렇게 집도 요 근래에 새로 잘 지었고 창고도 이렇게 잘 지어져 있죠. 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농지인데 뒤 농지로 들어가는 걸 포장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포장을 해놓은 곳을 이건 농지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걸 보고 원상복구하십시오 해갖고 포장해놓은 걸 없이서 농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걸 만드십시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복숭아 나무를 심어놨는데 복숭아 딸 때가 아니고 모종을 해서 심었는데 한 2, 3년은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숭아 나무도 포함이 된 거니까 내가 이 농지를 사도록 내가 별도로 농사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는데 이거 그대로 두게끔 하고 내가 농업경영체 신고만 하게끔 되면 나를 바로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조그만 땅이 있다 그랬죠. 그 땅에 보면 이 건물이 침범해 있죠. 침범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낙찰을 받을 때 농취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원상복구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자마자 측량을 하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는 나는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이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측량을 해봤더니 이만큼 침범했더라. 나는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얻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건물 경계선으로 침범하고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뒷땅 도로를 확보하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건물은 건물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까 뒤에 있는 복숭아 밭을 내가 경영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고 이 뒷땅에서는 내 진입도로를 살아야지 자기가 맹지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뒷땅을 우리가 도로를 살 때 일부 사람들은 더 비싸게 달라고 하지만은 아니 그냥 감정가대로 주십시오. 우리 감정가대로 싸고 사고 감정가대로 얼마든지 팔고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있는 이 음성 물건도 이거는 특수 경매 물건이 아니에요. 뭐 건물 매각 제외나 그다음에 지분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하라고 그랬죠.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41%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대세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것도 이런 정도 가격에 낙찰 받았을 때는 뭐 주말에 가서 쉬었다가 오기도 하면서 뭐 음성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죠. 보면은 하면서 그 땅을 옆에 있는 땅을 뒷땅에다 팔면서
내가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있는 대지는 대지대로 따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농지는 농지대로 따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투자할 때 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성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해서 이거는 특수 경매 물건은 아니지만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이웃하고 다투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죠. 왜? 나는 외부인이니까 들어갔는데 근데 그 옆에 우리 땅을 침범한 사람은 다투어야 되는데 내가 다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불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해게끔 해 주십시오 얘기하기 때문에 옆에 건물이 이 침범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그건 뭐 철거하고 좀 줄인데 큰 문제 없는 건물이잖아요. 무슨 주택이 아니고 창고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에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근데 옆에 창고 주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측량을 해놓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옆에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요구하게끔 되면은 지료를 주지 않으면 그 지료를 갖고 그 옆에 있는 땅을 경로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측량하자마자 내가 이게 샀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면 이웃하고 사이가 나빠지는데 이웃하고 나빠지려고 한 게 내가 돈 내 욕심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낙찰을 받을 때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불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소송을 해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교수님 여기 뒤에 큰 땅이 있다 아닙니까? 433. 예. 그 땅을 팔려면 앞에 그 포장한 땅 같이 팔아야죠. 같이 팔면 이 포장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원상복구 하라고 했기 네.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네. 포장한 거 가지고 원상 안 복구 안 했다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아. 건물이 지었을 때는 원상 복구 하라 그러는데 네. 포장해 놓은 거는 제 여러 가지 그 원상 복구 조건으로 네. 그 농지증을 발급받는데 담당자가 네. 당신 왜 포장한 거 원상 복구 안 시켰어? 하고 따진 적은 없습니다. 아, 매각할 적에 본다는 거예요. 매각할 때도 뭐 그 사람이 보고 아이고 막 그냥 알아서 하게 농지증을 띄게끔 하게끔 되는 것인데 제가 보면 그것도 이렇게 그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그 뭐 생으로 농사를 짓는 거를 뭐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진입 도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보면 농지법에 보면 농로도 농지예요. 농로를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가 농지법에 보면 농로도 농지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농로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놓고 매달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로도 농지로 보는 겁니다. 현황이 도로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증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받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대로 그 다음에 매각하려면 원상복구 안 했네. 이게 원칙적으로 아니,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 오른쪽에 건물이 침범한 건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왼쪽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41%까지 하락한 다음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 자체를 원상복구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 금액 정도는. 저걸 왼쪽 그냥 도로로 도로로 지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도로로 바꿔달라. 도로로. 그냥 우리 덤프 한 차 받아보면 되네. 사발에 한 차 받아 깔아보면 되네. 그렇게 그래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 도로로 지목 변경 신청해도 되는 거고 뭐 신청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입찰장에 가서는 몇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올려서 써요. 그래놓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건 그렇게 아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당시에 가격을 낮게 쓰는 거.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조금 돈을 넉넉하게 써도 낙찰 자체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 참 희한하게도 입찰장에 가서는 높게 쓰면서 높게 낙찰을 받아놓고 해결하는 건 그렇게 돈을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입찰장에 가서 높게 쓰려고 하지 말고, 두 번, 네 번, 다섯 번이 떨어지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협상을 하거나 해결할 때는 조금 더 느긋하게 양보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 보면 건물 매각저희 토지 지분에서 감정가액밖에, 그 건물이 좋기 때문에 감정가액 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의 신권에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 들어올 것 같더라서 내가 수강생한테다가 이 건물 가격이 아마 한 감정가격에 들어올 신권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 500만에서 1000만 원만 더 써라 그랬더니 턱 가서 3000만 원을 더 쓰더라고. 그거는 3000만 원을 더 써놓고 양보는 100만 원도 안 해. 이야, 참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식의 입찰을 할 때는 저렇게 3천만 원이나 더 질러놓고 협상을 할 때는 단 100만 원도 양보를 안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입찰 자체를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얼마든지 협상을 하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숭아나무 포함, 태양광 설비 포함, 창고, 방동, 창고동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특수경매 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인 것인데 41%까지 하락했고, 건물이나 창고도 요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